합신척 교단 선교부에서 총무일을 맡아서 수고하셨고, 미전도 정조 선교연대 협동대표를 역임하셨고, 그 다음에 한국세계 선교협의회 지금 연구개발원장으로 계시고, 한국형 선교개발 원장으로서 사역하시는 우리 조명선 선교사님 나오셔서 강의하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 앵커의 5 마지막 주제 강연을 하게 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강산에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 권능 있는 말씀, 체계적인 말씀을 잘 전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이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박수로. 안녕하세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달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시작은 늦었지만 끝은 정확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명순 선교사라고 합니다. 지금 소개받은 대로 OMF 선교사를 통해서 일본에서 사역했고요. 지금은 미전도 종족 선교연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선교개발원이라는 선교 연구소가 설립이 돼서 그 연구소 사역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좀 보여드리는 거는요.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지난번에 앵코이 때 선교사 전략회의 때 발표됐던 그 자료입니다. 발표됐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적일지 모르겠는데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 기도를 좀 부탁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은 한국형 선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이 한국형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습니다. 그 선교사들도 그렇고, 한국형이라는 단어 자체가 과연 선교에 맞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고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한국형도 있고 서구형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성경형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점에서 왜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가 한국형을 고민하고 생각하는가를 좀 같이 생각해 보시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함께 생각해 보시고, 또 돌아가셔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한국 선교가 계속 레벨업 되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한국 선교의 이 내용을 한국형 선교 모델 개발에 SPEED라는 이 단어를 차용해 왔습니다. SPEED라는 단어를 일부러 쓴 이유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가 스피드라는 영어를 안 쓰더라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게 빨리빨리. 그래서 한국인이 갖고 있는 스피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그래서 일단 한국인이 떠오르거든요. 빠른 속도감 이런 것들이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강점으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좀 약점처럼, 어쩌면 강점이란 단어 그런 플러스 이미지보다는 약점의 이미지가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부러 그래서 SPEED라는 이 약점이 강점으로 우리가 활용이 되면서 한국 선교를 더욱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SPEED라는 이런 걸 기반으로 한국형 선교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걸 좀 발표하게 됐습니다. 한국형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고찰해야 되는, 이게 조금 밑으로 내려갔네요. 이것 때문에 그러나 할 수 없나요? 그렇죠. 한국형 선교에 대해서 저희가 고찰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기독교 역사상에서 어느 나라를 뒤져봐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기독교가 확장되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선교사를 그 짧은 시간에 2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는 사실 없습니다.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125년 기간 중간에 특별히 지난 30년 동안에 엄청나게 한국은 경제도 부흥했지만 교계도 굉장히 성장했다라는 거죠. 또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런 한민족을 택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의 어떤 강점들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앵코이라는 선교사 전략회의입니다. 이 앵코이 선교사 전략대회는 2000년부터 굉장히 의미 있게 진행이 됐는데 4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선교사 전략회의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지난해 2006년에 과거 25년을 한번 점검해보고 미래 25년을 생각해보면 타겟 2030을 한국 선교계에도 얘기했고 많은 선교사들이 이걸 중지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미래 앞으로 30년 안에 한국 선교사를 10만 명 정도 한번 내보내보자 이런 얘기를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사들의 사례를 모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2만 명씩이나 내보내고 기록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좀 문제지만 정말 곳곳에서 일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사례를 모아서 미션 KSP 널리지 쉐어링 프로그램에서 KSP라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좀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모델을 만들어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한번 통찰력을 얻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지를 모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형 선교 특성 분석을 통한 전략을 수립해서 2, 3세계 소위 말하는 이제 비서구권, 서구권과 비서구권으로 나눌 때 비서구권의 한국 그 사람들이 한국형 선교에서 성장된 이런 것들을 보고 또 그들도 자기 지역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니드를 우리가 해소해 주고요. 그다음에 선교지의 빠른 변화에 대한 준비 및 액션 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의 고유한 강점, 저는 한국이 빠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 스스로 빠르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남비라든가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약간 비하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속도감이 이렇게 빠른 민족한테 적용됐다라는 것 자체를 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점을 반영한 선교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국가가 2010년에 경제발전을 경험을 공유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각국의 소위 말하는 개발도상 국가에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배우고 싶다 이런 니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런 적힌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 안에서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하드웨어와 함께 소프트웨어까지 통째로 가져가는, 그래서 그들 나라한테 적용해보는 이런 일들이 2004년부터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사실 한국 정부 자체도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다가 그들이 스스로 와서 이런 걸 배우고 싶어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 전수해야 된다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활발해져 있는데, 제가 이런 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이런 나라들이 거의 다 선교지라는 겁니다. F3라고 이 표현을 한 거는 2006년에 그 앵코이에서 가장 최전방 지역을 F3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런 지역들한테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한 사업으로 추진 현상인데, 우크라이나, 리비아, 알제리, 도미니카 공화국, 가나, 쿠웨이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여러분들이 들으셔도 이런 나라들은 다 우리가 선교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국가들이라는 거죠. 이런 데에서 와서 우리한테 배운 것, 우리가 성장한 것들을 공유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미션 KSP에서 선교에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그럼 우리가 한국형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성장한, 하나님이 정말 2만 명까지 그 짧은 시기에 성장시켰던 이 한국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얘기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 한국형이라는 단어들이 최근에 선교계에서 화두로 떠오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국 스타일, 이런 단어, 근데 스타일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패턴 또는 에스펙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스타일 그러면 한국식, 그래서 굉장히 고집스럽고 정말 한국의 그 고집부통스러운, 아주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만, 스타일이 아니라 이거는 한국인들한테서 나타나고 있는 양상들, 어떤 양태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형이란 단어 자체가 그렇게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 한국형,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사실 서구인들이 우리 한복을 입어서 이것이 한국형이냐, 또는 우리가 한복을 전통 의상을 입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한국형이냐, 아니라는 얘기죠. 또 그러면 서구의 그런 것들이 한국식에 들어와서 한국의 어떤 건물 스타일로 자리 잡았다고 해서 이것도 한국형이라고 표현하냐, 그것도 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한국인에 의해서 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한국형으로 표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요,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한국형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일반 기업이나 일반 업계에서도 한국형 생산 방식, 한국형 리더십, 한국형 스포츠 양육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한국형이 뭐다라고는 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1등을 소위 말하는 선진국을 따라잡고 보니까 이제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각 영역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용어지만 공통점은 한국인이 수행하는 행태를 의미한다는 거죠. 뭔가 한국인이 어떤 스타일인지 하는 것들이 한국형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포함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파악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연결시켜서 그것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사실 한국형입니다. 그래서 코리안 에스펙트 미션, 한국형 선교에 대한 해석의 틀을 제공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연구 과제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형 선교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두 축이 있는데 사실 앵코이, 저는 앵코이 이 한국 선교사 전략회의를 굉장히 의미 있게 봅니다. 그래서 이 한국 앵코이가 찾아낸 것도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거의 1000명 정도가 모여서 어떤 것들을 의논하고 어떤 걸 발표하는 그 회의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시되고 거기서 모아진 의견들은 굉장히 한국 선교계를 대표한다고 해도 틀림없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앵코이가 찾아낸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한국 선교 역사 125년 속에 나타난 특징을 우리 아마 정보의 선교사가 발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7가지를 얘기했죠. 그리고 앵코이 3 때 저희가 선교사 전략적 배치 같은 용어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앵코이 진화 4 때 타겟 2030에서 한국 선교 앞에 미래적인 방향들, 앞으로 10만 명, 그 다음에 평신도 자비랑 선교사 100만 명,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만들어낸 것을 앵코이가 했었어요. 근데 이거와 함께 한국형 선교 개발을 해서 한국인 또는 한국 선교사 안에서 드러난 것들을 가지고 서로 의도적으로 연결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의 기반 형성을 했던 걸 우리가 스폰서십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선교 후발주자로서 열정을 가졌던 것을 패션, 그 다음에 서구 선교에 대한 모방과 경쟁력 확장을 이뮬레이션, 그 다음에 새로운 환경, 여기 안 보여서 그런데요. 새로운 환경 및 인프라 확대를 environment, 그 다음에 협력자나 지도자로서 앞서가는 사람으로서 방향 제시하는 걸 디렉션으로 표현할 수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서로 연결해서 우리가 한국형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틀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형 선교 모델 개발과 현지형 선교의 창출을 우리가 정말 이루어줘야 되고 어떤 통찰력을 줘야 되는데 세계 선교가 우리한테 기여한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뭐 제자훈련, 교회개척, 가난 극복시킨 거, 기도하는 거, 전도 열정, 네비우스, 지역 분할들 한국 선교 안에서 일어났던 서구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와서 우리한테 했던 그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저희가 한국형이라고 표현한다면 이것을 다시 재해석해서 선교 현장에서 현지형으로 만들어가도록 우리 선교사들이 수행하는 입장에서 만들어가도록 돕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형은 그냥 단순하게 한국에서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선교에 다시 이들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독특함을 가지고 그들도 세계 선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하나의 틀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축인 한국 선교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국 선교사들은 사실 정의는 이태용 목사님이 뭐라고 정의를 하셨냐면 한국 사람들 중에 선교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타문화 선교를 지향하는 자리에서 한국교회 지원과 파송을 받아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한국 사람들 또는 한국교회, 이것이 이제 중요한 키워드죠. 근데 이제 한국 선교사들의 현황이 조사된 게 있습니다. 문상철 박사가 2005년도에 한국선교연구원에서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연령대입니다. 연령대가 30, 40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사실 30, 40대는 모험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선교지에서 정말 저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나이대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상당수가 포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역 경력보다 여기 학력을 한번 봐주십시오. 대부분이 대졸하고 석사라는 겁니다. 거의 다 우리나라는 고학력입니다. 사실 이런 현상도 세계에서 그렇게 보기 드문 그런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고등학교 나와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대졸, 석사, 심지어 박사까지도 상당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역 대상 거의 다 현지인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기독교권에 좀 많이 있긴 하지만 하여튼 한국 선교사들의 독특함은 아직 젊고 그 다음에 고학력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국 선교사들의 현황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선교 영역은 어떤 것들을 주로 하느냐. 역시 우리나라는 교회개척입니다. 교회개척과 제자훈련이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지난 125년 동안 우리가 배웠던 거
트라이앵글 전략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교육개척이라든가 의료, 그런 교육, 그 다음에 의료, 복지개발 이런 쪽으로 해도 여전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의 특징은 주로 제자훈련, 그 다음에 교육개척,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대로 교육이나 의료나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 영역들을 좀 기억하시고요. 근데 이제 한국 선교사들을 그럼 어떻게들 평가하냐, 이런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타국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에 대한 평가 및 몽골 현지인들이 한국 선교사에 대한 평가한 걸 잠깐 요약한 겁니다. 한국 선교사는 개인적, 민족적, 교회적, 사역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사람들이 좀 평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볼 때 열정적이고 빠르다라는 거, 역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빠르다라는 겁니다. 저돌적이고 아주 뭐 이것이 좋다 나쁘다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우리가 그렇게 평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족적으로는 격변의 시대를 경험하여 현지인들과 쉽게 동화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사실 식민지를 경험한 많은 아시아의 국가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식민지를 경험했는데 우리도 그거를 뛰어넘고 전쟁까지 치르고 그리고 오늘날 경제가 이 정도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지인들과 아주 쉽게 동화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경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배운 대로 한다고, 제가 저는 일본 선교사 했었거든요. 지금 일본을 리서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선교사 몇 분하고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서구 선교사하고 한국 선교사의 차이점이 자기는 사역을 해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한국 선교사님들은 일단 교회의 부흥을 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한다는 걸 보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교회 개척한대요. 혼자 나와서라도 교회 개척한다는 거예요. 근데 서구 선교사님들은 보고 배운 것이 뭐냐면 교회를 안정되게 유지하는 걸 많이 보고 했기 때문에 교회가 생기면 그죠? 잘 성장하도록 잘 이렇게 외부로부터 어떤 것을 보호하는 이런 쪽에 더 무게중심이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국 선교사님들의 이 경험이요, 교회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보고 배운 대로 한다고 가서 일단 우리는 부흥한 거를 경험했고 영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 걸 경험한 민족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그걸 그대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역적으로는 교회 개척을 잘한다는 것이 통상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근데 이제 설문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선교훈련을 나갔을 때 교회 평신도 자원들한테 설문지를 돌린 겁니다. 약 한 300명한테 이걸 받았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 한국 선교사들의 강점에 대해서 생각나는 데를 한번 적어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1, 2, 3위 세 가지 복수응답을 했는데 가장 많은 것이 현지 적응이 빠르다. 여기서도 이제 빠르다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열정, 추진력, 개척 정신, 이런 식으로 약간 저돌적으로 빠르다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것들을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로 잡았어요. 근데 사실 선교사들한테 제가 지적한 것이 뭐냐면 기도 영성은 44명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이게 선교사가 이거 기도 영성이 1등으로 와야 되는데 이거는 좀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쪽의 강점을 평신도들이, 우리 같은 평신도들이 이렇게 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하고 이건 좀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되는 요소가 아닙니까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우리 스스로도 평가한다는 거죠. 외부도 그렇게 평가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작용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거가 많으니까 좋고 부정적인 거가 많으니까 나쁜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한다는 거죠. 긍정적인 건 뭐예요? 헌신된 영적인 한인 선교사들, 헌신됐다는 것도 한국 선교사들한테 많이 평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빠른 적응, 일단 살아남거든요. 저희들은 어느 나라를 가도 살아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조금 저기 하실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경험이 있어서요. 더운 여름에 열대지방에 갖다 놓으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름이 기네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리고 저기 멀리 시베리아나 이런 데 갖다 놓으면 겨울이 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적응하는데요. 그만큼 우리는 적응력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 빠른 적응. 그 다음에 현지인 간의 거리감이 적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경험한 역사는 그들의 역사랑 비슷하거든요. 고난의 역사고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남의 나라를 한 번도 침범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오히려 남의 나라로부터 침범을 받은 게 1000회가 넘는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지인의 거리감이 없다라고 이제 긍정적인 면으로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럼 대신에 부정적인 건 뭐냐? 동양인이 해가는 서구식 선교라는 걸 많이 지적합니다. 동양인이 행하는 서구식. 쉽게 얘기하면 서구식 옷을 입고 그대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군림하는 태도. 우리가 약간 유교 문화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리더십이 이렇게 계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성경 이런 것보다 군림하는 태도. 그 다음에 생각보다는 또 현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거를 선교사 이 현지인들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동시에 갖고 있다라는 거죠.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우리 한 개인들도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 것처럼 한국 선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비판은 경험하게 받아들여야죠. 아, 우리가 이렇게 단점 때문에 잘못한 것도 많고 선교 현장에서 실수한 것이 많다면 이런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나 단점이나 환경에 집중하기보다 한국 선교사 또는 선교사에게 강점과 숨겨진 재능을 찾아내고 그리고 끊임없는 신뢰와 격려를 해주고요. 그것이 앞으로 한국 선교를 더욱 발전하게 만드는 힘이 되리라는 믿음을 계속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많이 기도해 주셔야죠. 그래서 한인 선교사의 강점과 특징 분석을 통해서 한국 선교에 드러난 그런 특징을 발굴해서 이것을 한국 선교 모델 개발의 틀로, 어떤 기틀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SPEED, 제가 스피드라고 안 읽고 일부러 SPEED로 그냥 있습니다. SPEED를 통한 30년간의 한국 선교 성장을 한번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 이 스피드는 지난번에 그 스피드 스케이팅의 그 쾌거를 보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지난번 스피드 동계올림픽 때 우리가 이걸 탄 거는 세계가 뭐 올림픽 출전사상 최초, 뭐 남녀 동반 우승, 놀라운 이변, 충격적 승리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우리한테 굉장히 세간에 한번 좀 크게 뉴스됐던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기가 SPEED를 뽑아냈었어요. 우리가 이 단일간에 갑자기 이런 스피드 스케이팅에도 금메달 딴 것이 아니라 그동안 오랫동안의 어떤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러한 것들을 봐요. 그럼 선교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난 30년 동안 한국 선교가 엄청 뛰었는데 이런 것들이 한국경 선교의 적용을 SPEED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S는 스폰서십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 선교는 엄청나게 기반이 형성돼서 이거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패션, 선교 후발주자의 열정은 뛰어납니다. 대한민국 선교사의 열정은 뛰어난 거죠. 그 다음에 이뮬레이션, 서구 선교에 대한 모방과 경쟁적 확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2등은 후발주자는 선두주자를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70년대 후반에 저희들이 거의 다 어디에서 공부했냐면 다 미국에서 공부했습니다. 신학자든지 일반 대학 교수든지 모든 거의 대부분들이 다 미영, 이렇게 소위 말하는 영어권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서구식이라는 것이 마치 우리 것처럼 녹아날 수도 있고 그것이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우리가 그런 서구 선교에 대해서 선교계도 마찬가지로 선교에 대해서 모방하고 또 그거에 따라 경쟁력을 확장했죠. 엔바이러먼트는 새로운 환경 저변 및 인프라가 상당히 확대됐었어요. 또 디렉션 협력자로서 선 경험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스피드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특징들을 그 한국형 선교에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나타난 어떤 패턴들을 저희가 한국형 선교를 만들어가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SPEED의 개념을 이제 가져온 거죠. 자, 그럼 선교 기반의 형성이 됐던 S 뭐냐? 지난 30년 동안 여러분 교회는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사실 선교의 주체는 교회, 선교단체, 개인들이 있는데 이 30년 안에 정말 많은 그 놀라운 교회들이 성장했죠. 사실 교회가 성장해야지 선교 자원이 나오죠. 교회가 성장해야지 기도하죠. 교회가 성장해야지 재정적으로도 도움을 받죠. 사실 이 지난 30년간의 교회 성장은 물론 1970년대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뿌려놓은 그리고 우리가 겪어왔던 그런 역사 속에서 어느 순간에 70년대 들어오면서 선교적인 돌파가 일어났고 그러한 것들이 7, 80년대에 확 일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성장함으로 선교를 지원할 수 있는 인적이나 재정적 자원들이 마련됐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또 하나님이 선교단체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선교단체는 해외 선교단체들이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에 와서 지구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OMF 코리아, 그다음에 웩, 그다음에 뭐 OM 이런 다양한 국제 선교 단체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 단체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국내 자생 단체도 상당히 많이 생겼죠. 그리고 그런 학생 선교 단체들도 굉장히 활발해요. CCC라든가 뭐 조이라든가 IBF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세워지고 성장하고 그 안에서 많은 선교 자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개인들도 하나님이 준비시켜줬습니다. 1988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해외여행이 자유화됐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88년 이전에는요 비행기 타려면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권 한 번 만들려면 여기 어른들도 계신데요.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권 한 번 만들려면 외무부 매번 전화드렸어야 되고요. 그리고 겨우 나와도 통일원인가 어디 가서 교육받고 가는 거 아시죠? 뭐 나가서 북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라 이런 거 다 받고 가고요. 그래서 사실 88년도 이전에는 비행기 타는 것 자체가 출생거였었어요. 그래서 한 집안에 비행기 탄 사람이 있다. 일본에 해외 출장을 갔다 왔다 3박 4일. 그래도 온 가족이 공항 나간 거 아시죠? 나가서 뭐 잘 갔다 와라 막 이런 거. 그리고 3박 4일 갔다 와도 또 온 가족이 다 나가서요. 뭐 잘 갔다 왔냐 어쨌냐 별일 있었냐 없었냐 이렇게 하던 시대가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러분 공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간지 아세요? 여기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한동안 그런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김포공항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갖고 공항에 한 사람만 나오기 뭐 이런 거 이런 캠페인 했었어요. 너무 많은 식구 안 나오기. 그 좁은데 외국인 오기도 힘든데 한국인 가족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88년에 우리나라를 정말 올림픽 한번 열어주시고 확 일어나게 하더니 누구나 다 비행기 탈 수 있도록 해외여행 자유화를 열어주셨습니다. 아울러 기독교 안에서도 소위 말하는 미션이라는 이름을 달고 미션 트립 이런 단기 선교 여행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관심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결국 선교 현장을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런 개인들이 영적으로 준비되고 도전받고 이래서 결국 많은 선교의 공통적인 주체인 교회 파송단체 개인들이 준비돼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기적 관점의 투자와 지원할 수 있는 선교의 기반이 형성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한국 선교를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패션, SPED의 P는 뭐냐? 선교 후발주자로서 열정을 가졌어요. 이미 앵코이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주동진 박사님 같은 경우는 1900년대, 1970년대 이미 앞으로 한국의 이 세계 선교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지적하셨습니다. 동양에서 오히려 소위 말하는 비서구권에서 더 많은 선교사들이 나올 거라고 지적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여러 가지 회의들을 하면서 우리 한국은 선교사가 급속한 양적 성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1979년에 한국 선교사는 93명으로 조사됩니다. 그러던 것이요. 2006년에는 14,896명. 이게 몇 퍼센트 뛴 겁니까? 오늘날에는 25,545명입니다. 2010년 통계가 25,545명이에요. 여러분 이런 1988년대 선교사 파송국가 54위였어요. 순위가. 그러던 것이 2010년에는 2위로 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정말 우리가 거리로 뛰어나가서 응원할 일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 저기 뭐죠? 그거에만 빨간 옷 입고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 정말 선교를 얘기하면 우리 선교 월드컵을 하면 벌써 이미 결승에 와 있어요, 저희들이. 근데 이거를 더 나가서 지금 타겟 2030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래 25년 안에 한국이 한번 선교주자가 돼서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국가가 되자고 선교사들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이 다 결국 한국 특유의 강점, 근면하고 헌신적이고 그다음에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후발주자가 이따가도 후발주자에서 열정이 선교지에서 나타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1990년대 이미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몽골 같은 나라가 열렸어요. 여러분 원래 선두주자가 가서 활동하는 데는요 후발주자가 들어가면 할 일이 별로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몽골 같은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열리자마자 선두주자도 들어갔지만 후발주자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문화적인 유사성 여러 가지에서 한국 선교사들의 열매가 서구 선교사보다 월등하게 큰 걸 아십니까? 사실 몽골 선교에 한국 선교사들의 기여는 대단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후발주자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럼 모방과 경쟁적인 확장인 SPED의 E는 뭐냐? 이뮬레이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 선교에 대한 모방과 우리는 경쟁적으로 확장해 왔습니다. 모방은 사실 나쁜 게 아닙니다. 모방은 창조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많은 70년대 후반, 80년대에 나갔던 선교사들은요, 서구 단체로부터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배울 데가 없었거든요.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이걸 가르쳐줄 만한 그런 것이 우리한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들어와 있는 OMF 선교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멘토식으로 공부했고요. 그래서 서구 단체 소속으로 활동해서 지금 50대 후반, 60세 초반 이런 지금 한국 선교를 아주 리더적으로 끌어가는, 지도적으로 끌어가는 그런 분들은 다 서구 단체에서 소속돼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안에 보고 배운 것은 서구의 패턴이었었어요. 그리고 미국 연구 중심의 서구 선교 패턴을 체득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배울 게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면서 교단 이 시기에 또 선교단체도 성장했지만 교단 선교부를 포함한 이런 교단면에서도 엄청나게 경쟁적으로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90년대 한국 선교사가 늘어난 숫자는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90년대 꺽대표를 보면요. 매년 몇천 명씩 늘어났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90년대 가졌다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2000년에 중복 투자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야기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어쨌든 이밀레이션을 우리가 서구 선교에 대한 모방을 하고 경쟁력을 확장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 또 다른 이 SPED의 E는 뭐냐? 새로운 환경 저변과 변화입니다. environment. 한국 국가 위상이 상승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짧은 시기에 정말 세계 경제 15위. 저는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입니다. 제가 80년대 회사에서 근무할 때는요, 정말 1억 불 수출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산업훈장 타던 시대가 제 시대입니다. 제가 겪었던 시대예요. 그러나 오늘날 세계 경제 15위입니다. G20 정상회의 유치한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이미 우리는 선진국 진입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1990년에 이미 OECD 가입했고요. 그래서 한국 국가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위상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 또 성경 환경도 변화됐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20세기 말까지는 급격히 성장했지만 현재로는 수적 증가는 약간 둔화되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서구 선교사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볼 때. 저에게 인터뷰했을 때 어떤 선교사 지도자가 하신 말씀이 서구 선교사는 은퇴 선교사가 이제 늘어난다는 거예요. 대신에 새로운 뉴 미셔너리들이 숫자가 그걸 못 따라준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선교사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8만 명까지 올라갔다 이제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것들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 공산권 붕괴 및 종족 선교에 간정을 하면서 신선교지가 출현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0년대 이후에 중앙아시아 터졌고요. 그죠? 중앙아시아가 선교지가 확 열렸습니다. 몽골 확 열렸죠. 러시아가 열렸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 선교사랑 동시에 우리도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이제 막 성장하고 선교 열정을 갖고 나오는 대한민국한테 하나님이 새로운 선교지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거. 그다음에 선교 중심축이 현지인들이 경험한 한국인들, 이제 한국의 위상 변화를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가서 얘기하면 이럴 때 돈 많은 국가에서 온 거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G20가 이미 들어와 있고요. 우리는 선진국 진입에 앞둔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안 보시는데 선교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으로 좀 왔죠. 그래서 2, 3세계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지난 5월 달에 동경 2010 대회 했어요. 에딘버러 100주년을 기념하는 선교대회가 열렸었습니다. 근데 저는 100년 전에는 상황을 모르고 다 이 책으로만 봤지만 100년 전에는 동양인이 10몇 명, 20명 미만이었는데 이번 동경대회 2010 때는 약 900명이 등록을 했는데 서구 선교사가 297명이고 나머지가 다 제3세계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한국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죠. 이제 이러한 중심축이 소위 말하는 BCS라는 국가들 아시죠? 브라질,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 옮겨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요소들입니다. 자, 그럼 선 경험자로서의 방향 제시하는 SPED의 D, 디렉션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한국형 선교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 KSP, 우리나라 거를 공유하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고 MKSP, 미션 KSP를 저희가 만들 시대적인 그런 지금이 바로 그 시기라는 거죠. 이런 앞으로의 과제는 줄어드는 서구 선교와 2, 3세기 기독교인들에게 미들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한국 선교를 벤치마킹하려는 2, 3세기 선교의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들의 특성인 스피드, 그 빨리빨리를 그런 강점, 단점이라고 지적됐지만 그걸 오히려 강점으로 적극 활용하는 그런 한국형 선교 모델을 발굴하고요. 제시하는 작업이 이 시대에 요구되는, 이 21세기 초입에 요구되는 우리 선교계의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왔다면 앞으로 그럼 SPEED를 통해서 한국형 선교 모델을 어떤 식으로 해볼까, 이런 걸 한번 제안해 보기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형 선교 모델 수립 개념들을 개념들 간에 의도적으로 한번 연결해 보는 겁니다. 사실 저는 우리 아시는 분들만 저기 할지 모르겠어요. 앵코이 몇 번 강조합니다. 저는 한국이 이렇게 앵코이 같은 선교사 전략회의를 하면서 선교를 과학화시키고 레벨업 시킬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사실 앵코이 5에서 이번에 7가지 영역을 이렇게 발굴했고 한국 선교가 이런 것들이 심겨졌다고 제시했고 이거에 대해서 선교사들이 다 공유했습니다. 또 앵코이 4 지난 2006년에 열렸을 때는 저희가 이론, 그 다음에 홍보 동원, 지원 분야, 선교 행정, 훈련 파송, 그리고 전략 영역이 6가지 영역을 만들어내면서 앞으로 5개년, 미래 25년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사실 선교계에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영역을 나누고 이걸 미래적으로 계산해보고 한번 계획해보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앵코이 5하고 앵코이 4에서 했어요. 그리고 앵코이 3 때부터 계속해서 한국 선교계 일정 방향을 가지고 한국 선교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런 작업들을 선교사들이 했습니다. 자, 이거를 SPEED에 한번 연결시켜 보는 거죠. 그래서 선교 기반의 형성 스폰서십은 이 2가지 영역, 이걸 이제 계속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서로 가서 의도적으로 한번 연결해 봐서 우리가 이런 각 영역, 앵코이 4에서 제시했던 이런 6가지 영역의 한국형들을 앞으로 찾아내주고 발굴하고 이런 것들을 세계 선교에 제시해 보자는 것이 사실 한국형 선교 모델의 틀입니다. 자, 그럼 선교 기반의 형성 적용 사례는 뭐냐? 종족운동 트라이앵글 전략을 스폰서십으로 얘기할 수가 있죠. 사실 선교에 주최했던 교회 선교단체 개인이 절묘한 삼박자가 사실 한국에서는 좀 맞아떨어졌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단일 국가였기 때문에 이렇게 활성화되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종족운동, 이 70년대 후반부터 더 강조되기 시작했던 단일민족이나 동질집단의 원리 적용이 대한민국엔 굉장히 용이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교지에서도 적용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트라이앵글적 삼각형 전략이라고 우리 정부의 선교사가 얘기했을 텐데 교회 개척이나 의료사 교육 사업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 가능했죠. 그리고 실제로 몽골 같은 땅에서는 이 3개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SPEED의 P 열정은 뭐냐? 디아스포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정말 침략과 가난과 전쟁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흩어졌고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교회를 세웁니다. 그 신앙 중심으로 모이는 게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열정의 동기가 어디서 나오면 고난이나 이런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한국 선교 후발주의 열정을 표시할 때 국내와 국외의 한국인들의 민족적 특성을 다를 뭐라고 표현해 열정적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국내 평신도 300명한테 물어봤을 때 상위 2등이 열정이에요. 적응력, 열정 이런 것들이요. 국외에는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휴가도 없이 주 6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정적으로 일하는 한국인 선교사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은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열정의 동기가 뭐예요? 고난, 그다음에 우리는 긍휼 이런 걸 경험한 자. 가난을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겪어본 나라가 있겠어요? 지금도 어느 나라, 우리 아프리카 같은 가난하고 보면 눈물 흘리는 이유가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눈물 흘리는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가난이 우리한테 어떤 거를 가져다 주는지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해봤거든요. 당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풀어줄까에 아주 쉽게 마음이 열리는 이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구 모방과 경제적 확장했던 그런 것을 SPED의 E를 얘기하면요. 가장 저는 이것이 아주 좋은 전략이었고 우리가 발전시킨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가 선교지를 분담했거든요. 선교사들이 복음지역 연합을 했고요. 나라 간 교파 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지형을 구분했었습니다. 이걸 커뮤니티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난 125년 안에 이것이 발견됐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따라했고요. 거기다 우리는 플러스해서 2000년에 우리가 뭘 생각했냐면 저 선교사들이 너무나 갑자기 급증하는 바람에 선교 중복 투자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선교사들의 중복 투자를 막자라는 걸 2000년에 한번 했어요. 근데 그걸 양적 성장이 가져온 중복 투자를 반성하고 선교지 분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잘 안 돼서 2003년에 다시 한번 미전도 종족 선교대 10주년 기념 때 커미티 시스템에서 카스 시스템을 발표했어요. 카스는 커미티 어답션 스페셜라이제이션입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한테 신겨진 커미티를 더 발전시켜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롭게 창조한 한국적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지역을 분할하고 그 안에서 이동시키는데 그게 안 되면 그 분할된 지역을 지역교회가 입양하고 선교사가 입양하도록 하라. 근데 그 안에서 다 A 선교사도 A라는 지역이 있어야 되고 B 선교사도 A라는 지역이 있어야 된다면 사역적인 차별을 가져라. 그래서 스페셜라이제이션을 제시했었죠. 그래서 이 카스 시스템은 저는 한국에서 발표한, 한국에서 제시한 아주 독특한 한국형 선교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현지화 전략이죠. 새로운 환경 적용 및 변화. 사실 한국에서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우리한테 맞게 새벽 기도라든가 통성 기도라든가 사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다면 그건 우리 스타일에 맞는 거였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미 선교지 현황을 면밀하게 이해하고 분석해서 그들의 수요나 필요에 따른 것을 파악하고 선교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선교지 현장의 특성을 파악해서 한국 선교사들이 정말 그 지역의 지역 연구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면서 우리가 현장의 특성에 맞게 선교사를 배치하는 이런 일들을 앞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새로운 환경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한국 선교사 비교 위기 지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이런 책을 한번 리서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가 정말 어떤 지역에서 더 활성화를 가지고 더 강점을 발휘하면서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D는 뭐냐? 선 경험자의 공유입니다. 디렉션. 사실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 정말 성경 중심이었다고 모든 선교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말씀 중심이었고요. 기도 중심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성경 중심의 선교 활동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비우스 전략이 한국만큼 자리매김하고 성장시킨 나라, 활성화된 나라, 또 성공한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성공하고 우리한테 자리매김한 것들을 공유하고 그런 것들을 현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네비우스 전략을 적용한 건 아니지만 선교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선교 한국이라고 아시죠? 금년도에 선교 한국이 다음 달 8월 달에 열립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학생들을 좀 많이 보내주셨으니까 좋겠습니다. 물론 선교 한국은 2년에 한 번씩 5,000명이나 되는 선교 청년 대학생들이 모여서 선교에 눈 두고 기념한 또 기도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물론 미국의 어바나 대회를 저희가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한국적으로 되면서 이걸 따라한 것이 선교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와서 우리도 선교 인도네시아 같은 거 열고 싶다. 그래서 한국에 한철호 선교사가 가서 한국에 돌아가는 그런 선교할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노하우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구와 2, 3세계를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허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디렉션이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아시잖아요. 4등은 1등을 보지 않고요. 3등을 보고요. 3등은 누굴 보냐? 2등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1등은 물론 2등은 1등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죠. 바로 앞 사람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지 저 앞에 있는 사람 따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구 저 선진 이거보다도 이제 막 많은 걸 경험하고 많은 걸 성장했던 이 대한민국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이런 점들이 우리가 한국형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고 우리 선교 모델을 정리해야 될 당위성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럼 앞으로 한국형 선교 모델 개발을 위해서 앞으로 수행해야 될 것이 뭐냐 이런 것들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에서 세계 선교가 우리한테 심어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그냥 SPEED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걸 통과해서 우리가 한국 선교가 됐다면 이제 한국 선교는 다시 세계 선교에 기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한국 선교는 더 많이 세계 선교에 뭐 선교사들이 나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기여도 해야 되지만
과학적이고 전략적이고 미래를 방향을 제시하는데도 더 많은 기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 한국이 그 정도 능력이 되거든요. 그리고 많은 지금 50대 후반 60대 이 달리는 아주 세계의 리더 국제적인 리더십을 갖고 계신 이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국제적으로 해서 이 언어에 뭐라 그러나 발언권도 있으시고요. 좋은 리더십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해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세계 선교 방향을 마지막 시대까지 잘 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에서도 저희가 많이 기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희가 한국형을 계속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개발 학문 이거는 좀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다 앞으로의 숙제입니다. 저희들이 해나가야 돼. 그래서 한국형 선교 로드맵을 앞으로 구성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고 또 지역교회에다 제시하고 지역교회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의 특징을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선교 한성을 분석하고 그런 특징들을 SPEED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영역까지 한번 나눠가는. 그러나 저희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엔코이4 2006년에 열렸던 엔코이 대회에서 이미 우리가 어떤 영역으로 이 일들을 해나갈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론 연구 영역, 홍보 동원 영역, 지원 분야 영역, 선교 행정 영역, 훈련 파송, 그다음에 마지막이 전략이거든요. 이런 것들 스폰서십, 패션, 이미레이션, 엔바이러먼트, 디렉션 이런 쪽으로 다 나눠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다 세웠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이론 연구 영역에서 한국형은 어떤 거냐. 이런 것들 한번 선교 학자들이나 지도자들이 모여서 얘기해서 제3세계에 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작업이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 영역, 스폰서십이죠. 그 다음에 홍보 동원 영역, 패션이죠. 지원 분야 영역, 엔바이러먼트, 선교 행정 영역, 여기가 이뮤레이션, 엔바이러먼트, 훈련 파송, 전략이 디렉션입니다. 타겟 2030을 실행하기 위해서 미래 한국형 선교 개발 영역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은 것이 6개지만 이런 것들 하는 이런 세부적인 이런 내용들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이런 한국 선교가 정말 성장할 수 있도록 또 한국형 모델이 계속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앞으로 과제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제2로 한국 선교 모델 개발을 해서 지속적인 SPED의 성장과 연합의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성장폭이 더 빨랐을지 모르겠어요. 연합보다 더 컸을지 모릅니다. 우리 그냥 열심히 달려왔을지 모르는데 앞으로는 성장과 연합을 같이 가져가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사실 지난 엔코이 때 선교사들 앞에서 분과별로 이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근데 지난 엔코이가 끝나고 나서 선교사들이 이제 지도자들 몇 명, 6명이 대표적으로 모아갖고 엔코이 선언문을 작성했었습니다. 그 선언문 가운데서 엔코이에서 제시한 미래 한국형 선교 개발의 방향이 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진실한 회개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었으며 그것은 성경 공부, 기도, 전도운동, 사회변혁운동 등으로 이어지고 한국교회는 자립적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방향이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황화된 교회로 성장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성장한 것이 우리 모델이라 그러면 선교 현장에 가서도 그들이 자립적으로 성장할수록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형 선교 전략은 한국교회가 체험한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체험한 복음 전략, 부흥의 역사 배경을 한 성경적이고 토착적이며 성육시전 사역 전략을 말한다. 그래서 한국형 선교 전략을 이 선언문에서 정의를 내렸어요. 성경적, 토착적, 성육신적 선교 전략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이 아마 한국 선교를 앞으로 우리가 한국형 선교를 모델을 개발하는데 방향타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중략하고요.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에게 시행된 다양한 한국교회와 한국 선교사들에게 시행된 다양한 선교 전략과 사례들을 발굴하고 이게 앞으로의 숙제입니다. 우리들이 했던, 우리 교회들이 했던, 한국인들이 했던 그런 전략과 사례들을 발굴을 하고요. 21세기 세계 선교에 응용 가능한 한국적 선교 신학과 선교 전략을 세우기로 합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그래서 15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국적 선교 신학이라고 적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한국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힘들어하셔서 이게 적이라는 단어로 바뀐 겁니다.
사실 이거 뭐 한국형 선교 신학이나 마찬가지 얘기거든요. 어쨌든 한국적 선교 신학과 선교 전략을 세워서 우리가 앞으로 방향을 이렇게 끌어가 보자라고 모였던 1000명이 이거를 공유하면서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선교 방향이 이런 쪽으로 많이 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같은 평신도들이 미래를 위해서 한국형 선교 모델 개발 가능한 사역을 강론적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어떤 것들이 그럼 한국형 선교 모델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것들인가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제자훈련이죠. 더욱이 좋아하는 우리 한민족 정말 제자훈련 좋아합니다. 정말 열심히 교회 모든 선교 공부 다 참석하고 이거 칼세미나 같은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같은 거요. 그 다음에 교회 개척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대형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나라가 있겠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몇만 명. 우리 여기 소영로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1만 명씩 모이고 10만 명 모인다. 이런 대형 교회들이 한국은 존재하는데 그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모델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사역의 한 패턴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난을 퇴치하던 가난 농문학교라든가 옥수수 재단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이런 것들이 아마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새마을운동까지 연결됐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통성기도, 주요 3장, 기도원. 서구에 수도원이 많다면 우리는 기도원이 많습니다. 주요 3창. 이제는 뭐 주요 3창은 웬만한 교회는 다 하죠. 뭐 그냥 금요 차례 때는 다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어느 쪽만 했는데 이제는 이쪽도 다 하는 이런 패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또 해야지 시원하게 또 그다음에 통성기도가 막 나오는 이런 걸 많이 듣는데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국형으로 한번 개발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선교운동. 우리 같이 이렇게 대규모를 모여놓고 선교에 대해서 메시지하는 국가가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선교한국 2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그거 모자라서 흩어진 유학생들 모아놓고 선교하라고 코스타 같은 거 열립니다. 또 매년 화요일이든지 목요일이든지 청년들 집회들이 그렇게 많이 열리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한국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특정 영역 선교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학교? 여러분 세상에 아버지 학교 그거 나올 때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여러분 아버지 학교 신우회 우리는 직장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들어가 뭔가 만들어요. 뭔가 이렇게 모여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군선교 그다음에 성시화 운동, 그다음에 연예인 교회. 여러분 연예인 교회가 있다고 다른 나라 연예인 교회 있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연예인 저는 이거 들으면서 얼마나 속으로 참 한국인답다 생각했습니다. 연예인들이 다른 데 가면 불편하니까 교회 와서 그냥 편하게 연예인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연예인 교회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질 수 있는 건 사실 정말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특정 영역 선교들이 저희들이 한국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전도도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 방법들도. 뭐 이슬비 고구마 제 2개만 얘기했지만 전 이름도 모르는 전도 방법들을 다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개별적으로도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방법이 좋다 뭐 이러면서. 그거 누가 시켰겠어요? 여러분? 본인들이 하다가 뭐 노하우 쌓아갖고 글 쓰고 그래서 이런 방법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전도 방법들도 다른 나라한테 정말 열정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한국적 단체나 기업들 좀 아까 UBF도 정말 UBF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뭐 생각하셨어요? 저는 다른 거는 둘째치고 정말 그 멀쩡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대학이라는 사람들이 기능공으로 들어가서 하고 이런 것들은요 한국인만 가지고 있는 열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한국적이에요. 사실 그렇게 뚫고 들어가는 저돌적으로 뚫고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사실 한국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랜드 같은 기업들이요. 또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평신도들의 열정도 우리나라만큼 많은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만큼 저는 선교 훈련이 많이 개설되는 나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붐처럼 열렸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수요일 빼놓고는 다 선교 훈련이 열려요. 웬만큼 선교한다는 교회에서 월요일, 화요일, 그다음 목요일, 금요일, 그다음 토요일 날은 아침 저녁으로, 그다음 주일 날 저녁. 그래서 일주일 내내요. 한국 전국적으로 보면 어딘가에서 선교 훈련이 열립니다. 배우기 좋아하는 이런 제자 훈련하고도 연관되어 있지만 한국만큼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 선교도 2위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제3세계에 정말 이렇게 전달해주고 통찰력을 줄 수 있는 한 모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를 활용하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 한류를 이렇게
막판에 대장금, 저는 일본에서 오신 기업을 하시던 50대 넘은 60이 가까우신 분이요. 공항에서 누가 좀 부탁 좀 해서 제가 한번 호스트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도착하자마자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대장금을 아냐고. 제가 뭐 이영애하고 제가 친구겠어요. 하도 도착해서부터 그 얘기를 해서 마지막에 제가 그분 갈 때 뭘 설문하는지 아십니까? 일부러 저기 롯데 백화점 앞에까지 가서 그 이영애 들어있는 컵 있잖아요. 머그컵 사서 선물해 드렸어요. 일반인들한테까지 퍼지게 한 한류라는 열풍. 이 문화적인 이런 콘센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한국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틀이라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기억하시면서 정말 한국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부욕해 하시고 성장시켰나를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PED 그리고 연합,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세계 선교에 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일어나는 걸 우리 세대에 보는 거예요. 천국 복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한국은 어떻게 해요? SPED, 이렇게 하나님이 각 분야로 성장시킨 것들을 이론과 사례를 찾아가면서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돕고, 그걸 병행하면서 세계와 같이 연합하는, 우리끼리도 연합해야 되지만 세계 선진국과 그 다음에 제3세계와 같이 연합해서 우리가 같이 세계 선교를 이뤄가는 일이 우리 한국교 선교 모델을 만들어가는 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선교사들하고는 질의응답 및 토론도 했지만요, 우리는 그런 거는 빼고요. 그래서 한국형 선교 모델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것이 뭐 우리를 자랑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모델을 만들어가면서 세계 선교에 기여해 나가는 이 일에 한국 선교 계속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말씀을 잘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들으면서 느낀 것이 참 이번 에데버러 100주년 선교대회와 그 다음에 앵콜5 강연회를 하면서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마지막 조명수 선교사님 말씀하시면서 한국 선교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지금 산발적으로 기별적으로 해내는 것 같은 일들을 다 묶어서 정립해가지고 어느 단계까지 한국 선교가 왔고, 그 다음에 한국 선교가 세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는,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들도 어저께 정부에서 선교사님 말씀하실 때에 지금 세계에서 새마을 운동을 다 모방해서 가는 것처럼 지금 한국형 선교를 모방해서 가려는 것 같은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 한국 경제가 수출 12국가, 경제 15위국가가 되어지는 것 같은 일들처럼 선교도 앞으로 한국에서 주도할 수 있는 것 같은 길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신다라는 사실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쁘고, 또 이게 정필도 목사님 또 오셔가지고 이런 대회를 부산서 열 수 있다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긍지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번 주제가 강연과 선교 전략 강연을 해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좀 바쁜 분들입니다. 사실 하실 일이 너무 많고 오란 데가 너무 많은데 또 부산까지 오셔서 이렇게 강의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한지문 선교사님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점은 1792년도에 윌리엄 캐리가 선교를 했던 이후부터 1980년도까지 선교사를 파송하고 구원시키는 것 같은 일들을 이룬 것보다도 80년부터 2000년까지가 선교사 파송 숫자와 구원시키는 숫자가 더 많아진 이유가 뭐냐? 뭐라 했습니까? 전략이다 그랬어요. 전략. 제가 어떤 선교 단체에
그 사단법인으로 등록되면서 그때 격려사를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도 그 전략을 전략적으로 해야지 효과가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선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지 않았던 것을, 물론 그 안에 노하우가 젖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략화가 안 되었을 때와 전략화가 되었을 때의 효과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하게 되면 똑같은 결과가 오고, 전략적으로 하게 되면 엄청난 성장이 온다는 사실들을 오신 분들은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업하시는 사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는 단체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일들을 해놨으면 좋겠다라는 사실들을 제가 들으면서 느꼈고요. 그 UBF 이현영 선교사님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되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 그 6,000명 해온 이건 한국에서 생긴 선교단체입니다. UBF는 한국적 선교단체인데요. 이 한국적인 선교단체가 6,000명의 회원이 다 선교사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인데, 그 교육을 어떻게 시켰으면은 다 요새 현대인 대학생들이고 다 사회가 이렇게 변화무쌍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바 돼서 대학원을 나오는 사람이 박사가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고, 1년에 60명 내지 70명씩 사실 선교사로 계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또 길만 열리게 되면 어떤 나라든지 가겠다라는 준비된 그 같은 일들 하는데, 교육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교육의 내용, 메시지의 내용, 비전의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산의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단체는 생긴 지 30년이 되어지게 되면 세계에 지구를 다 줍니다. 알겠어요? 선교단체는. 그런데 교회는 한 지역에서 100년 있어도 그 지역도 장악하지 못하고 몇백 명 모이는 데서 거치는 그 같은 일이 뭐냐? 그건 선교단체 하나님인가? 그리고 교회 하나님이 다릅니까? 중요한 거예요. 내가 UBF 그 강의 내용 들으면서 하나님 위대하시지만은 사실 그 UBF 지도자들도 굉장히 어떻게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도전시켜서 끌고 나갈 수가 있고, 그 훈련시키는 모든 과정이 입체적으로 훈련시키잖아요. 입체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도전이. 여러분 도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선교단체는 생긴 지 30년이면 세계를 제패합니다. 그런데 한 교회는 그 지역에서 100년이 지나도 몇백 명 모이는 교회가 천지백갈입니다. 왜 그럴까요? 비전 부족합니다. 비전이 없어요. 교회에 비전이 없습니다. 그냥 목회만 하시지 비전이 없어요. 철학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기도가 부족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선교단체 간사들 만나게 되면 하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왔을 때 하나님께 인사기도 하잖아요. 선교단체의 특징이 뭐냐? 기도 길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간사들이 오게 되면 목사들은 잠시 기도하는데 선교단체 간사들이 오게 되면 기도를 길게 한답니다. 근데 목사님 같이 이제 선교단체 간사들이 왔을 때 기도하게 되면 자기도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하는데 눈을 몇 번 떴는데 선교단체 간사는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단체 간사들은 기도가 길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선교단체의 그 비전과 철학, 선교단체의 열정, 기도 배워야 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모범적인 스님은 주지 스님의 코 고르는 것도 담다 그랬잖아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가 몇십 년 있는데
그 한 지역도 장악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 그러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교단체 하나님은 몇십 년 되어지게 되면은 세계를 제패하는데 왜 교회는 그것을 못하고 있느냐? 이유가 뭐냐? 선교단체가 도대체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그거 진짜 머리 숙여서 무릎 꿇고 금식하면서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가 뭐 소리를 깨끗이 질렀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인수 선교사님이 일찍 좀 맞춰주셔가지고 지금 제가 늦게 맞췄더라면 내가 이 얘기를 안 할 텐데 조금 일찍 맞춰주셔서 시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낮에 10시 반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권영수 선교사님 선교하다 두고리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뒤에서 1,000원씩 팔고 있는데 몇 권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사실 바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구라파의 이슬람 본부를 영국에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이슬람 본부를 한국에다 두었습니다. 한국에 이슬람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는데 그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합니다. 목회 열정으로 했는데 언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눈 딱 떠봤더니만은 이슬람화 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슬람이 조금만 늘어나게 되면요, 이번에 그랬잖아요. 이슬람은 테러도 한다라고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교회가 불질러지고 목사들 테러당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들이 뒤에 있는데 이슬람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또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강의도 듣고 해서 노회별로 이렇게 교단별로 좀 듣고 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잘 대처하는 것 같은 일들도 하셔야 되겠다. 조금 전에 강의하신 우리 이현정 선교사님, 아까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것이 바로 평신도 전문인 자비랑 선교라는 책을 써서 금방 따끈따끈하게 나와서 인쇄에 나왔기 때문에 손이 딜 정도로 이렇게 따끈따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은 이렇게 UBF 대학원생과 박사들이 선교사로 나가서 그렇게 청소부터 시작하고 화장실부터 청소 시작하고 이런 것들 하면서도 자비랑으로 선교사 나가도록 도전 주는 그런 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그러면은 이런 책들을 좀 읽고 연구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목회사에게 또 선교사에게 큰 열매가 있으리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대표 회장이 되시는 정필동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오늘 이렇게 끝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의가 갈수록 더 좋아지고 그래서 한 열흘만 더 계속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주 귀한 강의들을 해주셨는데 다 녹음이 돼 있고 그래서 자료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그걸 구하셔서 또 다시 들어보고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산 세계 선교대회를 은혜 가운데 시작해서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강사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하게 하심으로 아버지 너무나도 은혜로운 강의를 또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점도 많지만은 한국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 마지막 때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많지만은 그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충성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대회에 참석한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목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사님들과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산과 경남 5천여 교회가 아버지 이제 선교에 불이 붙게 하시고 교회마다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수고하신 모든 또 진행을 맡아 수고하신 분들 그 수고를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랜 세월 동안 선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지 않았던 것을, 물론 그 안에 노하우가 젖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략화가 안 되었을 때와 전략화가 되었을 때의 효과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하게 되면 똑같은 결과가 오고 전략적으로 하게 되면 엄청난 성장이 온다는 사실들을 오신 분들은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업하시는 사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는 단체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일들을 해갔으면 좋겠다라는 사실들을 제가 들으면서 느꼈고요. 그 UBF 이현영 선교사님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되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 그 6,000명 해온 이건 한국에서 생긴 선교단체입니다. UBF는 한국적 선교단체인데요. 이 한국적인 선교단체가 6,000명의 회원이 다 선교사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인데, 그 교육을 어떻게 시켰으면은 다 요새 현대인 대학생들이고 다 사회가 이렇게 변화무쌍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바 돼서 대학원을 나오는 사람이 박사가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고 1년에 60명 내지 70명씩 사실 선교사로 계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또 길만 열리게 되면 어떤 나라든지 가겠다라는 준비된 그 같은 일들한테 교육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교육의 내용, 메시지의 내용, 비전의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산의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단체는 생긴 지 30년이 되어지게 되면 세계에 지부를 다 줍니다. 알겠어요? 선교단체는. 그런데 교회는 한 지역에서 100년 있어도 그 지역도 장악하지 못하고 몇백 명 모이는 데서 거치는 그 같은 일이 뭐냐? 그건 선교단체 하나님인가? 그리고 교회 하나님이 다릅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UBF 그 강의 내용 들으면서 하나님 위대하시지만은 사실 그 UBF 지도자들도 굉장히 어떻게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도전시켜서 끌고 나갈 수가 있고, 그 훈련시키는 모든 과정이 입체적으로 훈련시키잖아요. 입체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도전이에요. 여러분 도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선교단체는 생긴 지 30년이면 세계를 제패합니다.
그런데 한 교회는 그 지역에서 100년이 지나도 몇백 명 모이는 교회가 천지백갈입니다. 왜 그럴까요? 비전 부족합니다. 비전이 없어요. 교회에 비전이 없습니다. 그냥 목회만 하시지 비전이 없어요. 철학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기도가 부족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단체 간사들 만나게 되면 하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왔을 때 하나님께 인사기도 하잖아요. 선교단체의 특징이 뭐냐? 기도 길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간사들이 오게 되면 기도, 목사들은 잠시 기도하는데 선교단체 간사들이 오게 되면 기도를 길게 한답니다. 근데 목사님 같이 이제 선교단체 간사들이 왔을 때 기도하게 되면 자기도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하는데 눈을 몇 번 떴는데 선교단체 간사는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단체 간사들은 기도가 길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선교단체의 그 비전과 철학, 선교단체의 열정, 기도 배워야 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모범적인 스님은 주지 스님의 코 고는 것도 담다 그랬잖아요. 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가 몇십 년 있는데 그 한 지역도 장악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교단체 하나님은 몇십 년 되어지게 되면 세계를 제패하는데 왜 교회는 그것을 못하고 있느냐? 이유가 뭐냐? 선교단체가 도대체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그거 진짜 머리 숙여서 무릎 꿇고 금식하면서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가 뭐 소리를 깨끗이 질렀으면 합니다. 네, 오늘 이게 정영수 선교사님이 일찍 좀 맞춰주셔가지고 지금 제가 늦게 맞췄더라면 내가 이 얘기를 안 할 텐데 조금 일찍 맞춰주셔서 시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낮에 10시 반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권영수 선교사님 선교하다 두거리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뒤에서 1,000원씩 팔고 있는데 몇 권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사실 바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구라파의 이슬람 본부를 영국에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이슬람 본부를 한국에다 두었습니다. 한국에 이슬람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는데 그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합니다. 목회 열정으로 했는데 언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눈 딱 떠봤더니만은 이슬람화 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슬람이 조금만 늘어나게 되면요, 이번에 그랬잖아요. 이슬람은 테러도 한다라고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교회가 불질러지고 목사들 테러당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들이 뒤에 있는데 이슬람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또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강의도 듣고 해서 노회별로 이렇게 교단별로 좀 듣고 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잘 대처하는 것 같은 일들도 하셔야 되겠다. 조금 전에 강의하신 우리 이현정 선교사님, 아까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것이 바로 평신도 전문인 자비랑 선교라는 책을 써서 금방 따끈따끈하게 나와서 인쇄에 나왔기 때문에 손이 딜 정도로 이렇게 따끈따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은 이렇게 UBF 대학원생과 박사들이 선교사로 나가서 그렇게 청소부터 시작하고 화장실부터 청소 시작하고 이런 것들 하면서도 자비랑으로 선교사 나가도록 도전 주는 그런 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그러면은 이런 책들을 좀 읽고 연구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목회사에게 또 선교사에게 큰 열매가 있으리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대표 회장이 되시는 정필동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오늘 이렇게 끝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의가 갈수록 더 좋아지고 그래서 한 열흘만 더 계속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주 귀한 강의들을 해주셨는데 다 녹음이 돼 있고 그래서
자료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그걸 구하셔서 또 다시 들어보고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산 세계 선교대회를 은혜 가운데 시작해서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강사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하게 하심으로 아버지 너무나도 은혜로운 강의를 또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점도 많지만은 한국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 마지막 때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많지만은 그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충성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대회에 참석한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목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사님들과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산과 경남 5천여 교회가 아버지 이제 선교에 불이 붙게 하시고 교회마다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수고하신 모든 또 진행을 맡아 수고하신 분들 그 수고를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